먼저 진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연수의 진행을 맡은 대전음악교실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장학사 황인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쁘신 일정, 이 오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시간을 또 내어주시고 저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바쁜 시간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연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1층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다소 연수 중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요.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이 학교폭력이라는 내용이 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폭력이 저희 학교 안에 들어오면서 참 오랜 기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맡고 계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일정보다 저희가 어머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서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마치는 걸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니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변학수 장학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시의청 미래생활교육과 생활교육 담당하고 있는 변학수 장학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귀한 학부모님 또 전담기구 위원님 모시고 하는 이런 연수에는 뭐 교육감님이 오신다든지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을 이제 보통 하시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급한 일정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대신 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미세먼지도 이렇게 바깥에 있고 어렵게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또 제 뒤에서 소음도 이렇게 들리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먼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거라서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부모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이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배는 낭만적으로 보인다. 내가 타고 있는 배만 제외하고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제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항상 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특히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왜 큰 문제가 되냐면은 학생이라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 기본권을 이제 잃게 되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정하게 어떤 사안 처리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예방이 중요한 이제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조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이제 많은 내용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담기구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신다면은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하고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이제 당한 학생들의 70 내지 90%의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불안, 또 장애를 이렇게 겪는다는 그런 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이제 대인 기피가 일어나고, 또 사회 부적응이 일어나고, 더 심각하게는 실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신 그 학부모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접수부터 시작해서 사안 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과정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지금 10년 넘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컨설팅이나 상담, 또 전국구 강사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이제 김희정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드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관님께서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고, 오늘의 연수가 어머님들의 역할에 소중한 경험치가 되실 것이라는 기대하시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특강 메인, 우리 장학관님께서도 이미 소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오늘 강의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계신 전문 강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소개 말씀드릴 때 이 말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런 분을 저희 교육청, 우리 교육청 변호사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되게 뿌듯한 상황입니다. 오늘 좀 다소 소음이 있지만 이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실 저희 우리 교육청 변호사 김의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의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교육계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겪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이제 70년대 후반생이니까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참 순수했는데 말이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솔직하게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훨씬 더 험악한 학교 환경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인사 안 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체벌이 난무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때는 정말 학교 내에 일진들이 있었어요. 그쵸? 눈 마주치면 노려보는 언니들도 있었고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까? 뉴스에 나올 만큼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그걸 뉴스에 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에 나올 만큼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좀 발전하고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에 비해서요. 우리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안 보내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교육이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교육이 담당하는 영역은 애들 학교 오면 가르쳐서 집에 보내는 것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옷 입히는 거, 또 학교 끝나고 부모님들 직장에서 퇴근하실 때까지 돌보는 것까지. 실제로 이제 교육의 영역은 보육과 양육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거의 부모에 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사실 조금 관대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 하면 좋은데 가끔은 우리 사회가 나쁜 시어머니 같은 때가 있어요.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하면 애를 왜 이렇게 키우려는 거예요. 애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엄청 속상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이런 일들 자꾸 벌어지니까 대책 세워 라고 하면서 너무 이 사건 위주의 대책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간에 정말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가끔은요 진짜 이상한 애가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 이상한 선생님이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은요 이 사건만 봐야 돼요.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계획들을 세워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리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건인 것처럼 대책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다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사건들 저지르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 대부분의 선생님과는 맞지 않는 제도들이 가끔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들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분쟁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또 학교도 못 믿을 것이 되고 또 그러니까 또 못 믿으니까 또 싸우고 이렇게 분쟁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 요즘에 학교폭력 이슈가 됐던 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엊그제 우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총리님까지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분 사건이요. 자, 이 사건 자체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딱 좋긴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고위 검사셨어요.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걸로만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인성이 나빠. 그래서 친구를 괴롭혀요, 언어적으로. 그 친구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목적으로 버텨보다가 결국에는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뭔가 이 아이가 뭔가 좀 달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에 공부를 또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아버님은 또 우리나라 또 최고의 직 중에 하나에 임명이 돼요. 어떻습니까? 드라마로 치면 딱 악역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그죠? 캐스팅막 이경영 씨 같은 사람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어때요? 이 사건 기준으로 만드니까 우리 대뜸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야, 친구 괴롭혔는데 대학 잘 가면 돼? 대학 제대로 못 가게 해야지 라고 벌써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건 중심으로요. 불과 이틀 전에 나온 이 사건에서, 이 계획에서도 보면, 근절대책에서도 보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대학 입시하고 균형이 맞는 거 맞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자, 우리 교육이, 대학이 진짜 인성까지 좋아야 대학 가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이들 대학 가는데 인성까지 보겠다. 그건 우리나라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바꾸면 불균형이 생겨요. 어떤 불균형? 자, 그러면 학생들을 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 받았어. 근데 얘네들은요, 기록이 안 남아요. 소년법에서 얘네들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조회도 안 되게 해놔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아니 아이들을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뭔가 좀 불공정한 것 같다. 대학 입시는 점수대로 가야지. 정시 부활하자. 뭐 이런 얘기 얼마 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건 하나로, 자, 방향이 결과적으로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향을 그냥 하나의 사건의 기준으로 확확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 학교폭력 제도의 출발점부터 쭉 가다 보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을 만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학교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은 학교의 힘이 엄청나게 약화됐습니다. 대구 중학생이 자살할 정도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나니까 어때요? 학교 빠져! 그냥 무조건 법대로 처벌할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심각한 학교폭력은 줄었는데 학교 내의 분쟁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과의 분쟁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특히 교육계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갈등에 너무 취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갈등 없는 사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다면 저 같은 변호사는 뭘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아. 그럼 저 공부했는데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이 싸울 겁니다. 악담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니까요. 위원님들, 세상이 복잡해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재밌는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특별히 개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갑자기 태풍이 몰려온다, 또는 지진이 일어난다, 산불이 났다. 그래서 막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다. 우리 학생들은 뭘 먼저 떠올릴까요? 그래서 내일 학교 안 가는 건가? 그죠? 우리 학생들 단순해요. 그죠?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을 벗어나서 사회인이 되고 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하나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도 하고
그들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른바 갈등 조정 능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들어올 때 갈등에 이미 취약한 상태로 온다. 갈등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교육계의 진단입니다. 짐작이 되시죠? 형제가 없어서 그래요. 형제 간의 갈등을 겪은 아이들은요,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갈등의 근본적인 기원을 알게 됩니다. 갈등의 본질 깨닫고 있어요. 뭡니까? 갈등의 본질적 속성. 팔자라는 거예요. 운명의 운명.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내 인생에 회막 놓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을 뺏어가요. 갖다 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갖다 버려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꾸 날 때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가정이라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그렇죠? 저 형제간에 싸웠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왔어요. 엄마, 제 형이 자꾸 저 때려요.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컨디션 따라 다르죠. 컨디션 따라 다른데 어제 아버님이 뭐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니들 조용히 안 해? 너 저기 가서 둘 다 손들고 서 있어. 엄마 설거지 끝나고 니들 하여튼 알아서 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애들은 손들고 서 있는데 형이 계속 옆에서 얘기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희가 엄마 나가면 넌 죽었어. 2차 가해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학교를 딱 들어왔더니 어때요? 야, 친구랑 어떻게 하다 몸싸움이 좀 벌어졌는데 이건 형하고 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별거 아니잖아 이거. 해볼만해. 진짜 밉상인 남자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혼내줘요. 야, 내가 남동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얘네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요즘 어때요? 집에서 누군가가 얘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누가 혼낸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처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아이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학교가 가르쳐줄 때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못 가르쳐주는 갈등 해결을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고하렴? 자, 오해하시지 말 건 신고는 자신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신고라는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다가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분위기는 신고가 갈등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요, 정말 온갖 걸로 싸웁니다. 짐작 되시지 않으세요? 얘들이요, 이른바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폭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중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진짜 헛웃음이 나는 사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전남기구에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은 다 말랐어. 이게요, 책임적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원래 약간 통통한 집안이 있고요, 마른 집안이 있는데 마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뚱뚱한 아이를 처음 봐요. 처음 봐. 그래가지고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돼지야? 옛날에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학교 폭력으로 봐요. 모욕이래요. 애들 앞에서 돼지라고 했다고. 이걸 엄마가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죠? 우리 애들, 야, 너 과자 먹고 있는데 맛있어 보여. 나 좀 줘. 싫은데?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럼 꼬집어요. 학교 폭력. 어때요? 자, 이런 사건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갈등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학교폭력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기준에 맞춘 걸 여기까지 다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피해 학생 중심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심각한 사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야, 피해 학생이 돼야 유리하구나. 어때요? 학교폭력,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초반만 해도요, 사실은 잘잘못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화해도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쟤도 잘한 게 없어. 그쵸?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떠올렸던 게 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는 이 얘기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이름이 엄청 거창한데 별게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웠는데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피해 학생도 이 아이를 용서했고 굳이 징계 절차까지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거기서 학교장님이 종결하고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걸 못했다니까요. 왜? 2012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서 학교폭력 개념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해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징계 나가고 징계 나가면 아예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얘한테 불이익을 줘라.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초등학교 부모님들 얼마나 또 관심들이 많겠어요? 그쵸? 와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나중에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떠냐면 애들은 친하게 지내요. 애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부모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동네에서 얼굴도 안 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싫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하는 거고, 또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구를요, 학교에서 하던 걸 교육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많았지만 왜 그런 거 하니 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외부에서 많이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과반수 여기 계시다 보니까 소문나기도 좋고 또 부모님들이 서로 아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학부모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학부모위원님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사회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나? 아니,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세요. 일단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이 전문성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공감 능력입니다. 내 아이라는 생각,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이상해요. 자꾸 전문성이 부족하대.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의사나 변호사래요. 그렇죠. 그건 그냥 전문직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아닌 거예요. 뭐 5년 선생님 모셔온다면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부모님들이, 위원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만큼은 오은영 박사 못지않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조치를 직접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학교에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학교장 자체를 해결할 만한 사건인가? 라는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때문에 사실 싸워요. 또 엊그제 또 발표한 거는 또 학생부 기재를 또 뭐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학생부라는 게 원래는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 다음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얘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이런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교육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 인수인계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려고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약간 전과 기록처럼, 그죠? 아이들에 대한 평가 기록표처럼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학교 생활 기록 카드를 꺼내 드는데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가지고 계속 싸워요.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라면 사소한 걸로 다퉜는데 화해가 안 돼서 학교 폭력 징계가 나왔다. 어때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죠. 내가 12년을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교육비가 얼마고 학원비가 얼마인데 이 장난스러운 사건 하나로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간다고? 끝까지 싸우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재 유보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조치가 좀 높은 것부터 낮은 수까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은 3가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기재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잘못하면 앞에 안 적었던 것까지 같이 적겠다. 어때요? 나름 의미는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또 뒤집혔습니다. 자, 일단 정순신 변호사 자녀 사건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대책이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엄벌주의에 입각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대가 치르게 하겠다. 글쎄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성을 맞추어 가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요 완벽하게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희 장학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향성을 정해놓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의견을 낼 거예요. 사실 어떤 엄벌주의로만 간다고 하면 사실 분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요 잘못은 했는데 이 잘못으로 인해서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부모로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싸워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법정 다툼이라도 해보겠다. 김우성 변호사 개업하면 1억 주고 수임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녹화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벌주의로만 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의 단계별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주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친구들이 상처를 받잖아. 너의 미래에도 좋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쉽게 교육을 해오다가 이제 알 때쯤 됐는데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이런 걸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나올 거고요. 특히 제가 작년에 어떤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뭐냐면요.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을 내세웠던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에는 학교폭력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선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했었는데 저도 참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쉽게 바로잡고 혼내면서 성장할 때까지 올바른 모습으로 갖춰가도록 훌륭한 사회인으로 기워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신 집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은 확실하게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요즘 분위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 아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요, 학교를 못 믿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사실 부모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법으로 엄격하게 강화를 해놓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친구가 놀렸다고 와서 이릅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저보고 돼지라고 놀려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선생님 어떨까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애 불러다가 야, 친구한테 그런 표현 쓰면 안 돼. 그런데 얘가 더 짓궂게 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을 자꾸 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고뇌에 빠진다니까요. 자, 이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해야 돼? 야, 이거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돼지라고 놀린 거, 초등학교 1학년이 돼지라고 놀린 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 부모님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넘기면 은폐 축소로 몰릴 우려가 있어요. 선생님 고뇌에 빠진다. 어떻게 할까요? 안 볼란다. 되도록이면 애들 생활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위축되고 교육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이렇게 의심받는 것 중에 또 선생님들이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잘하는데 너무 평가가 박해.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이번에 더 글로리라고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뉴스 나와서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학교 피해를 당했는데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학교도 도와주지 않아. 선생님 오히려 체벌을 해. 부잣집 애들 편만 들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 통쾌하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요즘 세상에 친구를 막 고데기로 지지는데 신고가 안 들어간다고요? 선생님이 코피노트 해요. 전형적이에요. 또 모르는 소리 같은데 왜 선생님이 신경 굳이 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대로 때려요. 근데 이게 누구를 자극하느냐? 옛날에 이렇게 맞았던 분들을 자극해요. 학교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만. 우리 때도 이랬어. 이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또 선생님들 억울한 게 막 요즘에 천지 얘기하면 천지 받아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근데 우리 사회는 천지를 주고 받았던 분이 분명히 아직 버젓이 있어요. 옛날에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옛날 시대를 살았던 분과 지금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면 학교의 힘만으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을 모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세요. 근데 잘하는 거 있으면요 밖에서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야 요즘 학교가 옛날 학교가 아니야. 요즘에는 이렇게 공정하게 해. 요즘 학교 폭력이 어떤 것까지 신고 들어오는 줄 알아? 비밀 누설 범위 내에서요? 금지 범위 내에서? 야 요즘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더라고. 교육청 가서 강의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조금 한번 널리 홍보도 해주시는 걸 제가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담기구라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담기구는요 2019년도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사안을 조사하는 것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들끼리 구성이 돼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담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면서 학교에만 맡겨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를 못 믿으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무려 3분의 1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위원님들은 그냥 뽑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귀한 분들로 모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담기구가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특히 우리 자체 해결 여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되면 무조건 위원회로 가서 조치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전담기구에서 요건 여부를 충족해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름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줘. 학교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일단 이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경미위원님 계신가요? 이 경미라는 표현 자체가요 사실 학교폭력에서도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우리 애가 상처를 받았다는데 왜 마음대로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표면적인 상처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는 이 경미라는 단어에 사실은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미한 요건들을 4가지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관련된 요건들 만들어 놓고 특히 이런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도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있잖아요. 학교폭력 사안은 오히려 경미한 사건이 길게 갑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를 막 성폭력하고 막 집단 폭행하면 이 사건이 엄청 커지고 길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절차로는 빨리 마감이 됩니다. 왜요?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가해 학생 부모가 싹싹 빌어요. 그런데 애매한 사건은 부모가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례들도 이따 판례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자, 일단 전담기구 위원님들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일단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냐? 그런데 누구나 다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학교 폭력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장소적인 범위부터 한번 보시죠. 학교 내외에서래요. 아니, 이름이 학교 폭력인데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심지어 친구네 집 안방에서 친구랑 친구가 싸웠을 때 이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학원에서 싸워도 학교 폭력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해외 연수를 같이 둘이 갔다가 둘이 싸워도 학교 폭력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요, 애들끼리 싸우고 하면 이게 다 학교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줄 건 맞습니다. 어디 가서 맞고 왔든 우리 애가 맞고 왔으면 걔 보호해줘야 되고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친구 때렸든 그 아이를 선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게 왜 벌어지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바로잡히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의 방기하에 어디 막 모텔 같은 데 가서 술, 담배 하면서 싸워요. 이거 학교한테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면 가정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뻔히 보이는데 모텔 출입시키고 술 팔고 담배 파는 나쁜 어른들, 우리 가만두면 안 되죠. 그쵸? 우리 사회가 같이 나서야 되는데 이 솔루션을 학교에만 지우게 되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면 다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구중학생 자살 전에는 학생 간에 발생한 게 학교 폭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 때려야만 학교 폭력인데 지금은 어른이 때려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때려도 학교 폭력, 선생님이 때려도 학교 폭력, 동네 아저씨가 때려도 학교 폭력입니다. 어때요? 학교가 죽을 맛인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폭력 사태, 우리 아이들의 세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학교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무도 책임 조사를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담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자꾸 가산점을 주겠다,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도대체 해외 어디 보내주실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걸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선생님이 나는 교육자로 왔는데 무슨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폭력 사건을 다 해야 되는 사태로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현실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소연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폭력으로는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조금 부담을 들어드리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들은 학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 행동 유형을 보세요. 상해폭행 강금 쫙 해서 가는데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행위가 학교폭력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라고 놀리는 거, 초등학생들이 의자 펴서 뒤로 넘어지는 거, 모조리 다 학교폭력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학교가 어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늘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왜? 엄밀히 말하면 학교폭력이에요.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도대체 학교폭력의 현장이 어떤지 저 좀 보고 싶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가셔가지고요, 선생님을 한 10분만 나와 계시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교실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곧 학교폭력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엄벌주의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제로 아이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더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것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조정을 제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반인이 때린 경우, 이제 부모인 경우 빼고요. 뭐 대학생이 우리 아이를 성추행했다. 뭐 동네 아저씨가 술 먹고 우리 아이를 때렸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가끔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넘어올 때가 있는데 이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가해자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만 내세울 건데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은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미개체 동의서를 받아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 처리도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신고 의식이 엄청 강해요. 얼마 전에 또 그 정의당의 의원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가해 학생으로 경찰에서 검거한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통계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신고의식이 가장 투철합니다. 알죠? 고자질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117을 배우면 117 누를 일만 찾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117이야. 그러면 애들 117만 누르고 있어요. 저기서 막 애들끼리 막 소리가 나. 117 눌러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누군데요? 저희 애들 싸워요. 저는 이름 누굽니다 하고 끊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고를 가서 보면 진짜 애들끼리 장난친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인 신고 같은 경우 또 부모님들이요 그냥 억하심정에 신고를 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냥 넘어가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폭력이었던 거 그리고 내가 그때 사실 수치심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했다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전담기구를 통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처리할 건데 동의하시죠?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판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화내는 판례입니다. 왜 이렇게 사안 조사를 대충 하는 거야? 라고 학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면 좀 목격 학생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니냐. 당신들이 수사기관 아니고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변명하지 마. 이런 판례를 내놨는데 사실 학교 현장은 좀 어렵습니다. 아시죠? 요즘에는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하지 말래요. 자꾸 막 그렇게 막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럼 언제 해요? 방과 후에 하려고 그러면 학원 가야 되는데 붙잡았다고 인권 침해로 또 뭐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애가 뻔히 거짓말을 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선생님한테 진실만 얘기해. 그랬더니 진술간으로 아동학대로 선생님 신고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면 사실 학교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혐의로 다 끝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요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세요. 판사님들은 애들이 다 자기 같은 줄만 아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존경스럽게 행동하시면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학교가.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는 아예 선생님들은 학생의 지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법에 박아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어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지도할 권한을 갖는다 였는데 요즘 부모님들 뭐라고 하느냐? 법적 근거 내놔라.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변화의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법원도 요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라 하니까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놓으면 가해자가 양산이 되더라.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다 학교폭력 가해자야.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민감한 부모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그냥 대범한 부모님이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되고, 이것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나는 행위가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라는 판례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즘 계속 그런데 요즘 학교 폭력이요, 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이 돼요. 이제 애들도 알아요. 대놓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가 빠진 녀석들은요, 원래 숨어서 합니다. 제일 어려운 사건이 뭐야? 여학생 감정 다툼 사건입니다. 여학생들 감정 다툼 사건은 저희 위원님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해요. 법조인들 갖다 놓으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재수없어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면 나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나를 두고 한 말이다도 아니에요. 한 것 같다.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갔는데 피식 웃으면서 가는 걸 보니까 일부러 부딪힌 것 같다. 영화관에 다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지들끼리만 드레스 코드를 맞출 것 같다. 다 흰티에 청바지인데 나만 원피스야. 애들 이렇게 신고해 와요, 진짜. 근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옵니다. 지금요, 학교 폭력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선생님들이 남자세요. 이게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라 상남자가 옵니다. 체육교과나 기술교과를 담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어렴풋이 짐작하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엄청 치졸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성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나 저 남자 좋아해. 나중에 대학 가면 저 남자랑 사귈 거야. 했는데 내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기집애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었어요. 나를 놀리는 건가? 나에 대한 배신이야.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가면 뭔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엉뚱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야, 쟤 얼마나 여우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 야, 쟤 남자애들이랑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소문내기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적 문제. 내가 오랜만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엄마한테 10등이나 올라가지고 용돈도 받아서 애들한테 마음스 터치를 쐈어. 근데 오물오물 먹고 있던 저놈의 기집애가 알고 보니까 15등이 올랐는데 아무 말도 없이 먹었어? 이러고 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캐치하려면 선생님이 캐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이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함부로 나서서 얘네들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거 선생님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런 사건의 최악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아버님 위원도 계신데요. 이 여학생들 간의 따돌림 사건을 최악의 사건으로 몰고 가는 분은 딸바보 아빠입니다. 딸바보 아빠는요, 딸이 아직도 무릎에서 재롱 부리던 아이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된 기집애들이 우리 아이를 못 살게 군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이가 술, 담배를 즐겨한다는 걸 전혀 몰라. 아직도 옛날에 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파악을 못해요. 와서 난리를 치고 가는 겁니다. 저희 대전에도 몇 번 이런 게 소송이 걸렸는데요. 판사님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이게 최악의 사건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가끔은 안 맞으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됩니다. 사실은 학교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나서주셔야 돼요. 제가 딸 키워보니까 말이죠. 이때 아이들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판단한 부분들이 정확한 것 같으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응원해 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괘씸할 때가 있죠. 선생님 바빠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한가하지? 근데 선생님들이 한가해야 우리 아이들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좋아야 우수한 인력이 옵니다. 요즘에 갑자기 뭐 교대나 사대에 입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분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모시려면 학교가 좋은 곳이어야 돼. 그리고 더 하나,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한가해야 감정적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친했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 쟤들 왜 요즘 화장실 따로 다녀? 제가 표정이 밝은 애인데 왜 이렇게 어둡지? 선생님이 여유로워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은 남편분이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있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짐작되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이 조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친구가 달려옵니다. 엄청 급해 보여. 어떻게 했을까요? 가로막습니다. 안 돼, 안 돼, 못 가, 못 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밀쳐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조금 찢겼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봅니다. 얘네가 겨우 만 7세다, 만 7세. 소년법도 만 10세부터 적용을 하는데 만 7세부터 적용을 하자 하니 아니 초등학교만 들어오면 고등학교 이제 만 18세가 된 애들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행동들을 조금 완화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모습을 영원히 유지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이라 목이 조금 잠겼어요. 어제도 계속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교장 자체 해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미가 나왔습니다. 경미. 이 모든 거에 해당돼야 경미인데 그 경미 요건이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2주 이상의 신체 정신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자, 여기서 일단 의문이 없는 건 보복 행위는 아니어야죠. 그렇죠? 보복 행위를 하는 건 뭐 진짜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 진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름은 학교장 자체 해결인데 요건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자체 해결 해주고 싶어 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화해하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2주짜리 진단서는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가서 2주짜리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면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 그래서 2주짜리 진단서를 딱 발급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기를 조금 넓게 봐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직접적으로 제출이 되는 경우가 발급된 경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발급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 어제 진단서 2주짜리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자체 해결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체 해결 아직 여지가 남아있어. 이 부모가 낼 때까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요거요 저희가 전담기구에서 심의할 거거든요. 위원님들 모시고 그 전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부드럽게 좀 조심해서 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일단 냅다 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에이 이거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단서 도로 달라고 해. 그러면 자체 해결이 다시 될까요?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는 낙장 불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미 학교가 몰랐으면 모르되 직접 제출받아서 애들이 이만큼의 진단서를 받은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이걸 넣었다 뺐다 해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인데 이 재산상의 피해는 치료비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정신적인 치료가 빨리 끝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 시기 전까지. 그래서 자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합의만 되면 된다. 아직 돈 안 물어줬어도 하여튼 어머니 저희 애가 너무 잘못했고요. 애가 얼마가 치료비가 들든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저도 그럼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자체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체 해결해놓고 제가 그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 돈이 없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체 해결 다시 취소하고 원래대로 개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자, 사실은 제가 이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 지속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해왔어요. 왜? 피해자는 무조건 지속적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찾아와서 그렇지요. 우리 애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당하셨나요? 하여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올해도 있잖아요. 얘가 1년 내내 했다는 겁니다. 가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잠깐 화가 났었고요. 올해까지 잘 지내다가 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건 지속적이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저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아까 따돌림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개념적으로 반복성, 지속성이 개념 지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엄밀히 말하면 따돌림 자체는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성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사실 자체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의 개념을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위원님들이 알아서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좀 비겁해 보이죠? 무슨 법조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개념 자체가, 요건 자체가 좀 헐겁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의 본질적인 요소에 맞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전한 상식에 맞춰 우리의 경험에 맞춰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삼지는 않을 테니 이건 보편적 기준을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 화해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다 해결됐는데 우리가 너무 지속성이라는 개념에 매몰돼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만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뉘앙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의 개념은 사실은 넓게 엄격하게 해석하자고 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고 뭐냐면요. 교권 침해 사건이에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인데 중학생들이 여선생님이 치마 속을 촬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유하다가 주변 학부모가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신고하고 담임선생님이 그 해당 피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잡아낸 경우입니다. 자, 이 부모가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온갖 걸로 다 다퉜습니다. 사실은 뭐냐, 이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휴대폰을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제출 받으신 거죠? 막 이런 거예요. 법원에서 다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형사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무슨 위법 수집 증거 이런 얘기 갖다 내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부모로서 최악의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 부모가 뭐라고 해야 되냐. 아예 한두 번 찍었잖아요. 이게 무슨 지속성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러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이 뭐냐. 이 지속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침해 행위의 횟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다. 얘네가 한 번 했는데 이게 사건들을 쭉 보잖아요. 얘네들이요. 안 걸렸으면 계속했어요. 야, 사진 똑바로 잘 찍어. 포커스 잘 맞춰. 뭐 이런 얘기 뭐. 이거 잘 찍어서 공유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걸렸으니까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속성의 개념을 우리 법은 약간 상습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률상에서 상습절도, 상습도박 이런 거의 상습성은 꼭 횟수가 몇 차례, 뭐 1년, 6개월, 뭐 10차례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행동의 범죄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은 경향성을 보이면 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의 개념을 엄격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의 개념을 이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 내렸을 때 만약에 가해자 부모가 아니 저희 애는 딱 서너 번 했는데 뭘 지속성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볍게 무시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정도도 지속성이 될 수 있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모순된 것 같지만 그만큼 지속성의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지라도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 부모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왜? 이분들한테 이 요건을 넣어줬거든요. 무조건 여기에 대한 서면 확인 그거 받아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아 내가 그때 뭐가 싫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또 말을 뒤집는 분들이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사건일수록 학교가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가벼운 사건이라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빨리빨리 회복시키고 아이들의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제도로 인해서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더 너무 경각심이 높아져서 조그만 사건도 끝까지 가서 내가 저놈의 인생, 가해 학생의 인생 끝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갈까봐 사실 저희는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체 해결이 되면 동일사항 개최 요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 해결 요건 자체가 조금 판단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예외적으로 다시 개최 요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상 피해 욕구 약속을 해놓고 복구 약속을 해놓고 이걸 배째라 안 할 경우, 또는 부모님이 요만한 사건인 줄 알고 자체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계속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자체 해결을 해줬던 사건까지 합쳐서 모두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자체 해결의 범위를 우리가 넓히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학교가 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들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자체 해결 방향으로만 가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면 자체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부모가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갔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래 이제라도 자체 해결해줄게 라고 했던 건이 작년까지는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개최가 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직접 들어갔다 하더라도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위원님들 저 이제 그만하랍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학교에서는 이 자체 해결에 대한 의견 진술 보장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체 해결한 경우에 복잡한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피해 학생이 한 명인데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죠. 이상하게 화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심하게 한 애랑은 화해가 돼요. 그런데 제일 경미한 애랑 화해가 안 돼요. 가령 막 집단 폭행을 했는데 때린 애하고는 화해가 됐는데 왕본애는 화해가 안 돼. 이상하죠? 왜냐면 부모들이 때린 부모는 미안해요. 근데 망본애는 그냥 방조한 애들은 억울해. 아 내가 당신 자녀 일까지 뭐 다 책임져야 돼? 아 나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하죠. 제가요 4명 중에 3명은 용서하겠는데 얘는 용서 못하겠어요. 얘만 갑시다. 가능하냐? 안 된다. 우리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요.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교육부가 우려하는 상황,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거예요. 돈 많은 집 애들은 화해가 되고 돈 없는 애만 화해가 안 돼서 갈까봐.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차라리 한두 명이라도 빨리 화해가 돼서 얘가 자체 해결로 가는 것 같으면 부모들이 아이고 우리도 빨리 사과하고 자체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가해 학생 전부에 대해서 자체 해결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현재 지금 지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대신 피해 학생의 의사를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별로 자체 해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교육부의 해석인데 이것도 좀 사실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이를테면 어떤 애가 수시로 때리고 다녀 애들을 그게 100명을 때렸어. 근데 99명이 용서해 주겠대. 그러면 얘는 한 명만 때린 애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이게 100명대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피해 학생별로 자체 해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공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조금 애가 괄괄한데, 조금 장난꾸러기인데 어떡하지? 특히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걱정 엄청 많이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육은요, 형사체계랑 달라요. 형사사법체계랑 다르게 우리 애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사람 만들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결과를 저희가 좌시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응분의 처분을 받고 하는 건 맞죠? 그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거고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도 소홀히 하진 않을 건데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자녀분들이 대부분 모범생일 겁니다. 우리 아이만 잘 크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 이제 곧 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사회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커나가서 사회로 나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 주축이 될 무렵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인가, 또 학교에게 어떠한 힘을 불러 넣어 주실까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애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미세먼지도 좀 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기획 현장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김의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변호사님 강의에도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아이들의 화해와 조정이 그 무엇보다 사안 처리보다 앞서 있다라는 마음을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요. 당부이자 저희 홍보 말씀 하나 드리면 간혹 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머님들이 나가서 홍보 겸 이제 여러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특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편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아이들의 화해와 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혹시 학교폭력 문제 앞에 서 있는 동료라고 표현할까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학교가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의 화해와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십사 하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의 목소리보다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요. 간혹 학교 내에도 이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저희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잠깐 영상 하나 보실게요. 학교폭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전시 교육청 갈등조정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갈등조정 지원단? 갈등조정 지원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관계 회복과 분쟁 조정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갈등조정 지원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학교 내 조정단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전문단을 또 학교에 파견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저희가 여러 학교에서 정말 화해가 안 되던 두 아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저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혹시 주위에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어떤 사례를 보시면 혹시 일이 있으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의해 주시면 저희도 역시 열심히 협조하면서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희 강의와 함께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교재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추가 질의 작성한 면이 있거든요. 작성해서 절취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강의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